스님 말씀. 쉬어야 할 때라고들 말한다. 자식들도 그렇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그만 쉬라고. 그런데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쉼이 삶을 천천히 멈추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60세 이후에 계속 무언가를 하며 사는 사람과 은퇴를 맞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차이가 생겨난다. 그 차이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삶의 방향의 문제이며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서 있는가의 문제이다. 법상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생은 당신에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을 길러내는 중이에요. 은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은퇴는 인생이 당신에게 갑자기 내던진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길러내는 과정이다.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아라.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이미 은퇴하여 지내고 있는 분이라면, 아니면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자. 당신은 지금 제대로 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멈춰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쉼이란 충전이다. 몸과 마음이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활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지이다. 정지된 기계는 녹이 쓴다. 정지된 물은 썩어간다. 그리고 정지된 사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게 된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처음 몇 달은 이제 내 시간이 생겼다며 홀가분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해지고 이유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지고 어느 순간 보면 몸마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 말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왜 그런 것인가? 몸이 쉬었으니 더 건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더 아파지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질 때문이다. 사람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사람의 뇌는 자극을 받아야 살아있고 사람의 몸은 움직여야 기능을 유지하며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충만해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진이라고 부른다. 게으름 없이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진이다. 팔정도 가운데 정정진이 있다. 올바른 노력을 계속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음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로 가르치셨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단지 수행자들만의 길이겠는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60세 이후의 삶에서도 이 정정진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이다. 어느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젊어서부터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다. 그렇게 버텨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집도 한 채 마련했다. 정년을 맞이하던 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내 차례다. 이제 드디어 쉴 수 있다. 퇴직금을 받아들고 주변에서 선물해준 화분들을 집안에 들여놓으며 이제 이 화분들이나 들여다보며 편하게 살겠노라 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다. 집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고 화분을 들여다봐도 무슨 감흥이 오는 것이 없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았다. 아내에게 말을 걸어도 왠지 서로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니 그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증세가 없었는데 은퇴 후에 갑자기 온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왔다. 의사는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력증, 우울증이라는 말을 했다. 그 사람은 너무 황당했다. 나는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인데 이제 쉬고 있는데 왜 우울증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그 공백이 그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것이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다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하면 쪼그라든다. 사람과의 교류가 없고 새로운 정보가 없고 일상의 긴장감이 사라지면 뇌는 스스로 기능을 줄여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60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쉬는 것이 왜 위험한지 이제 조금은 실감이 되는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겁먹을 필요는 없다.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씩 함께 살펴볼 것이니 조금 더 같이 가도록 하자. 법상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은퇴 후에 무기력하고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은퇴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의 해석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해석을 바꾸어라.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문이다. 오늘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오래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2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은퇴 후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이다. 직장을 다닐 때를 생각해보라. 아침에 출근하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다. 회의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길에 잠깐 이야기를 나눈다.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직장 생활의 일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사람은 본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중요하게 다룬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성장한다. 사람과의 인연이 끊기는 것은 그 성장의 줄기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은퇴 후에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한다. 고립은 외로움을 만들고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뇌와 심장 등 여러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로움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젊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교육에 온 몸을 다 쏟아부었다.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독립하고 나니 집에 홀로 남게 되었다. 남편도 세상을 먼저 떠났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전화도 하고 가끔 찾아오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가 줄었다. 자식들도 바쁘게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아파트에서 혼자 보냈다. 저녁이 되면 잠을 청하는 시기였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자식에게 전화하면 바쁘다는 소리가 먼저 나왔다. 가끔 이웃과 마주쳐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다. 어느 날 자식이 찾아와 보니 어머니는 많이 변해 있었다. 무기력한 눈빛, 느려진 말,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했다.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병든 것이 아니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겨서 마음부터 먼저 병들었고 그것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아무도 그 과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 본인도 자식도. 그 고립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저절로 생겨나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은퇴 후에는 저절로 만들어지던 사람과의 연결이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그 연결을 만들어가야 한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 나가보아라. 종교 모임이 있다면 빠지지 말아라. 취미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 등산 모임이든 합창단이든 독서 모임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은퇴 후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다. 법상 스님의 가르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행복은 연결과 함께함에서 온다고.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가진다. 그 감각이 곧 삶의 의지이고 삶의 활력이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목적 있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은퇴 후에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을 갉아먹는지 직접 그 자리에 서본 사람은 안다. 평생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가 없어지면 사람은 쉽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라.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은 반드시 직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어디서든 만들어낼 수 있다. 봉사활동에 나가는 것을 생각해보라. 어느 경로당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일, 어느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을 돕는 일, 어느 복지관에서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게 반찬을 전달하는 일. 이런 일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가?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의 감각이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가장 강하게 온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 내 안에서 나는 지금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자존감의 뿌리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어느 65세 남성이 있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정년을 맞았다. 퇴직 직후에는 매일 골프 연습장에 나가고 텔레비전을 보며 지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골프도 더 이상 재미있지 않았다. 텔레비전은 그냥 틀어놓을 뿐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그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던 터였다. 반신반의하며 지원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낯설었다. 그런데 2번, 3번 가다 보니 달라졌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왔다며 반기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분은 덕분에 손자한테 한자로 편지를 썼어요. 라고 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그 감각. 그것이 그렇게 강렬한 것인지를 그때 처음 실감했다고 했다. 봉사를 시작한 뒤로 그의 생활이 달라졌다. 매주 봉사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 전날 밤에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갖춰 입고 나섰다. 몸이 바빠지니 마음도 바빠졌다. 식욕도 돌아왔다. 잠도 잘 잤다. 혈압도 안정됐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그 봉사를 하고 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목적 있는 활동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다. 그것이 봉사든 일이든 취미 모임이든 상관없다. 내가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 불교에서 보시, 포시라는 것을 강조한다.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보시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아라.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베푸는 사람도 그 행위를 통해 성장하고 충만해진다. 법상 스님의 가르침에서도 이 점을 강조한다. 나를 비우고 타인에게 나아갈 때 역설적으로 내가 가장 풍요로워진다고. 소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그것이 진짜 풍요이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것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신체적으로도 목적 있는 활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언가를 위해 움직이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몸이 다르다. 몸이 다르면 건강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4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규칙적인 일상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건강은 최대의 소득이요. 자족은 최대의 부이다. 건강이 최대의 소득이라 했다. 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비싼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규칙적인 일상의 리듬이다. 은퇴 전에는 일과가 있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자는지, 이 리듬이 몸과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 은퇴 후에는 이 리듬이 사라진다.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다. 뇌는 패턴을 좋아한다. 규칙적인 패턴 속에서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정감 위에서 건강한 기능을 유지한다. 반대로 패턴이 없어지면 뇌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쌓이면 여러 기능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일과를 만들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라.
직장 다닐 때처럼 일찍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잊지 말아라. 옷을 갈아입어라.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이다. 그 신호 하나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두 명의 퇴직자가 있었다. 한 명은 퇴직 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정하지 않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는 식으로 살았다. 하루 종일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집안에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소파에 누웠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자 몸이 무거워졌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기 시작했다. 낮에 자꾸 졸렸다. 식욕이 줄었다. 기분이 자주 가라앉았다. 아내가 뭔가 하자고 해도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단지 늙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 규칙적인 일과가 사라지면서 몸의 생체 리듬이 무너진 것이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달랐다. 그도 처음에는 자유롭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서 의도적으로 자신만의 일과표를 만들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걷기, 7시에 아침 식사, 오전에는 집안 정리나 텃밭 가꾸기, 점심 후에는 30분 낮잠, 오후에는 독서나 취미 활동,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 한 바퀴, 밤 10시에 취침. 이 패턴을 만들어 놓고 지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강제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니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눈이 저절로 뜨였다. 낮에 활기가 있었다. 밤에 잘 잤다. 식욕도 좋았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외모에서도 드러날 만큼 명확해졌다. 규칙적인 일상의 리듬. 이것이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습관이다. 법상 스님의 가르침에서 생활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그 행위들, 그것이 곧 수행이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밥을 제때 먹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수행이고 가장 강력한 건강지킴이이다. 추가로 규칙적인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거창한 운동일 필요가 없다.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걷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도 과장 없는 사실이다. 60세 이후에 매일 30분 걷는 사람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 사이의 건강 격차는 5년이 지나면 누구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인다. 걷는 길이 없어도 된다.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하다. 날씨가 나쁘면 실내에서 걸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다. 이제 5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세대 간의 이해와 대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주제는 부모님을 두신 자녀분들에게도 그리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도 모두 중요한 이야기이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자. 60세 이후에도 계속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부모님과 그 부모님께 이제 쉬세요 라고 말하는 자녀 사이의 갈등. 이런 장면이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녀는 부모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다.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 편히 계시라고. 그런데 그 말이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제 그만 있어도 돼요 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자녀들은 잘 모른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어느 68세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동네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고 마을 노인의 일을 돕고 가끔 작은 아르바이트 일도 했다. 몸이 바빠지는 것이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자식들이 번번이 아버지,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그냥 쉬세요 라고 했다. 처음에는 넘어갔다. 그런데 자식들의 그 말이 반복될수록 아버지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걱정거리로만 비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자식들은 왜 저렇게 말리는 것인가?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 결국 아버지는 텃밭도 내려놓고 노인회도 그만두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집에 있기로 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버지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말이 줄었다. 밥을 잘 안 드셨다. 자꾸 멍하니 앉아 계셨다. 자식들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걱정에만 신경을 쓰다가 아버지의 활력을 빼앗아 버린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했다.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다. 부모님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것을 단순히 쉬게 하겠다는 이유로 막지 말아라. 부모님이 바깥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살아있음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물론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너무 무리한 일을 하신다면 당연히 걱정이 된다. 그럴 때는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한다. 아버지, 그 일이 몸에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다른 일을 함께 찾아볼까요? 이런 식의 대화가 필요하다.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녀의 역할이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한마디 하고 싶다. 자녀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말에 상처받지 말아라. 그 자녀의 말 뒤에는 사랑이 있다. 다만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는 이 일이 재미있고 이것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이 일은 계속하고 싶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자녀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세대 간의 이해는 말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짐작만 하다가 어긋나는 일이 너무 많다. 말해야 한다. 그리고 들어야 한다. 법상 스님의 가르침에서 이 점을 늘 강조한다. 관계는 마음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로, 행동으로, 시간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그 연결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세대가 다르면 더욱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이다. 은퇴 후에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다. 특히 경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욱 그렇다. 이런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공익활동형, 노인 역량 활용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을 관리하거나 교통안전봉사,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등의 일을 하면서 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노인 역량 활용형의 경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그 역량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나 문화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사업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회와 연결되게 되고
내가 쓸모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게 해준다.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 연결과 목적 있는 활동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시다면 자녀와 함께 방문해도 된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사회가 마련해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지금까지 6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60세 이후에도 삶을 활기 있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완전한 정지는 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멈추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사람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소득의 크고 작음을 떠나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줄 수 있는 목적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넷째, 규칙적인 일상의 리듬을 만들고 지켜야 한다. 다섯째,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것들이 거창한 것들이 아님을 알 것이다. 아주 작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5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다시 법상 스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인생은 당신에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을 길러내는 중이에요. 은퇴 후의 삶도 그러하다. 그것은 인생이 당신에게 던져준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길러내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은 정지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욱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봄에 핀 꽃을 보라. 그 꽃은 자신이 언제 피고 언제 져야 하는지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계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뿐이다. 60세 이후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살아있는 모습을 찾아라. 그것이 진정한 쉼이고 진정한 삶이다. 정지는 멈춤이다. 그러나 쉼은 다시 피어나기 위한 준비이다. 그 차이를 잊지 말아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솔직하게 남겨주시라.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앞에서 우리는 6가지의 큰 줄기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줄기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 뿌리는 마음이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상 스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마음 공부.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 일절 유심조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결국은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은퇴를 이제 끝났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집에서 눈을 떠도 전혀 다른 하루를 살게 된다. 마음이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다르고, 보이는 것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수십 년을 그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인가? 맞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금씩의 변화가 쌓이면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법상 스님의 가르침에서 이 점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수행이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작은 변화를 쌓아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다면 그것이 수행이다. 오늘 하루 평소에 가지 않던 곳에 나가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이 수행이다. 오늘 하루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했다면 그것이 수행이다. 이 작은 수행들이 쌓여 삶을 바꾼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이어도 좋다.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이어도 좋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어도 좋다. 그 한 가지가 2번, 3번 이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삶이 된다. 불교 팔정도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정정진, 올바른 노력을 계속하는 것. 그 계속이 중요하다. 한두 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진이다. 수행자들이 산중에서 매일 좌선을 하는 것도 하루 만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매일, 매 순간 그 노력을 쌓아가기 위해서이다.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 작은 연결, 작은 움직임이 쌓여야 한다. 그 쌓임이 5년 후에 놀라운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 잠깐 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법상 스님의 법문 중에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아상을 축소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아상이란 무엇인가? 나에 대한 고집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집착,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아상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은퇴 후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내가 한때는 부장이었는데, 과장이었는데, 대표였는데, 그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한다. 혹은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체면과 자존심이 행동을 막아버린다. 아상을 내려놓아라. 과거의 자신, 직함과 역할로 규정되던 그 자신을 내려놓아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부장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여전히 이웃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아상을 축소할수록 삶이 가벼워진다. 삶이 가벼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과거의 틀에 갇혀서 자신을 규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의 나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다. 한 60대 후반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젊을 때 꽤 유명한 요리사였다.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인정받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식당을 내려놓았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몇 년간 그녀는 무기력하게 지냈다. 나는 이제 요리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대상 요리 강좌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다. 처음에는 그 작은 강좌에서 내가 뭘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번 해보기로 했다. 나가보니 어르신들이 그녀의 손맛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정말 맛있는 것 배웠어요. 라며 기뻐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요리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자신이 큰 식당의 주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지금 이 작은 강좌에서 이분들과 함께 요리를 나누는 것. 그것이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 뒤로 그녀의 얼굴에 빛이 돌아왔다고 했다. 과거의 아상을 내려놓고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삶이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아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넓게 여는 것이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날 때 지금 이 순간에 더 다양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보자. 60세 이후 계속 무언가를 하며 사는 사람과 완전히 쉬며 지내는 사람. 5년 후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계속 무언가를 하며 사는 사람은 뇌가 자극을 계속 받는다. 사람과의 연결이 유지된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이 살아있다.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몸의 리듬이 유지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쌓여 5년이 지나면 눈빛이 살아있고 걸음이 있고 말에 힘이 있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한 사람은 뇌가 자극을 잃어간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겨간다.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져간다. 몸의 리듬이 흐트러진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희미해진다. 그것이 쌓여 5년이 지나면 눈빛이 흐려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있다. 이것이 놀라운 차이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산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선택에서 온다. 오늘 나가느냐? 오늘 집에만 있느냐? 오늘 전화 한 통 하느냐? 오늘 하지 않느냐? 오늘 30분 걷느냐? 오늘 소파에 누워 있느냐?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5년 후에 거대한 차이를 만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 무언가 하나 바꾸어 보아라. 단 하나만이라도.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이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자.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족이 있을 때는 그 존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에는 아무런 감각 없이 넘어간다. 그러다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서야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깨닫는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이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아직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엄청난 것이다. 법구경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보자. 건강은 최대의 소득이요. 자족은 최대의 부이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최대의 부라고 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에 충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다. 은퇴 후의 삶에서 이 자족의 마음이 기초가 되면 그 위에 무엇이든 세울 수 있다. 자족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놓아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족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한 잔의 따뜻한 차,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본 하늘빛, 오랜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 이런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작은 행복들이 쌓이면 그것이 60세 이후에 가장 풍요로운 삶이 된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란다. 그리고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바꿔보도록 하라. 그것이 첫 걸음이다. 첫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10걸음이 되고 그것이 쌓여 5년 후에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인생은 멈추는 것이 아니다. 계속 피어나는 것이다. 꽃처럼, 계절처럼 매일 조금씩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를 청한다. 어떤 작은 이야기라도 좋다.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